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의 신현진이라고 하고요. 신현진의 신경외과를 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강의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쌍방향 소통, 요즘에 유행하는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 약물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전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약물을 먹고 있죠. 뭐 고혈압 약도 먹고 하는데 이런 약물들이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눈에 또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경외과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눈 건강이 약물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서련 씨죠. 우리가 사람을 안 보일 때 어딜 가리나요? 사람을 모르게 할 때는 눈을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눈을 가리면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I see you. 나는 눈을 통해서 당신을 봅니다. 우리가 눈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눈은 바로 이 뇌와 중추신경괴 또 그리고 우리 몸의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뇌와 또 전신질환 여러 가지 병들을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좀 더 쉽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실제 환자분이신데요. 40세 남자 환자분께서 특이한 과거리 없는 40대 남자분께서 양쪽 눈이 선생님 좀 뭔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오셨는데요. 환자분의 시력은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1.0이 원래 정상인데요. 근데 망막을 보니까 원래는 이 망막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시신경이 동그랗게 보이고 주변이 명확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있는 것처럼 시신경이 다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망막 시신경 유도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저희가 먼저 외래에서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혈압이 높으면은 그 높은 압력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뇌에 있는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신경도 붓고 뇌도 붓고 이렇게 붓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180에 110 이상 굉장히 고혈압이죠. 이런 높은 혈압이 있으면서 뭔가 머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심장에 뻐근하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콩팥의 기능이 안 좋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말초기관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180에 110 이상의 고혈압과 이런 말초기관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고혈압 응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은 이런 장기 손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뭐 심근경색이나 뇌부종으로 우리가 심하면은 생명이 위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바로 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시신경이 부으면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혈압 응급이라 해가지고요. 환자분을 빨리 적절하게 혈압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력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혈압이 210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혈압이 있었고요. 저희가 입원해서 차근차근 혈압을 낮췄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40세 남자 환자분은 자신도 스스로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셨죠. 몰랐는데 눈이 안 보여서 저한테 오셨고요. 보니까 시신경이 부어 있어가지고 제가 혈압을 측정하고 오히려 거꾸로 안과에서 자기의 고혈압을 처음으로 진단받고 또한 이 고혈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다행히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던 그런 증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신경외과는 몸의 전신질환이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증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참 재밌습니다. 이분은 좌측 시야 이상으로 내원한 25살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별다른 과격이 없었는데 좌측 시야가 뭔가 선생님 가려 보여요. 안 보인다고 오셨고요. 보통 이런 증상이 3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안구 편두통의 시각 전조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이 양쪽 눈에 다 시야가 동시에 그렇고요. 한쪽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눈이 동시에 그럽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한쪽 눈씩 가려보세요 하면은 환자분들이 오른쪽을 가려도 가려 보이고 왼쪽을 가려도 가려 보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 보이는 점을 우리가 암점이랍니다. 암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면서 움직이면서 시야 한쪽을 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구 편두통, 또 편두통의 시각 전조라고 하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안 아픈데 이것도 편두통이 맞나요? 말씀하시는데 일부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에서는
두통이 따라오지 않고 오로지 시각 증상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단이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25살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요. 만약에 25살 환자분이 아니라 만약에 70세 환자분께서 처음으로 이런 증상으로 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25살 환자분한테는 편두통을 의심할 수가 있지만은 거꾸로 70살, 80살 이런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환자의 역학에 따라서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잘 나타나는 어떤 질병, 그것을 역학이라 하죠. 특히 역학의 제일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왔을 때는 편두통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 70세, 80세 환자분들한테 왔을 때는 가장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바로 허열, 피가 머리로 안 통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때문에 같은 증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서로 감별해야 될 증상 또 나이에 따라서 검사해야 될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나요? 이렇게 신경안과는 우리가 다양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눈의 증상들을 공부하고 탐정처럼 맞춰가는 그런 학문이고요. 저는 이 신경안과를 배우기 위해서 2020년도 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에 가서 휴스턴에 있는 메디컬 센터, 거기 휴스턴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D 앤더슨 병원도 있고요.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서디스트 병원이라고 그 전 북미 신경안과 학회장이 계시던 그 병원에서 닥터 앤드류 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 닥터 앤드류 리 선생님이 제가 연수를 마치고 1년간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닥터 신, 내가 너한테 딱 세 마디를 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해봐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첫 번째, remember us. 너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것들 그걸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make us proud.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라. 너가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마지막 끝으로 pay it forward 그랬습니다. pay it forward. 그래서 뭔가 갚아나가라. 나한테 뭔가 뭐 빚진 것을 갚아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pay it forward가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는 이 한 아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 사람한테 아름다운 선을 행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각각의 세 사람들한테 또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세상이 도미노처럼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pay forward, 바로 그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또 그 나눈 지식들이 환자분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운 지식을 우리가 pay forward 할까? 제 선생님 말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환자분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분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일주일에 진료도 3타임 정도밖에 없고요. 제가 뵐 수 있는 환자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멀리 계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가진 공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영상이란 형태로 고정을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보고서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환자분께서 자기 눈이 정말 막 안 보이고 침침해서 뭐 안과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건조증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공 눈물을 썼는데 제 영상을 보고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혹시 이게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방송 보니까 신현진 교수가 이럴 때는 시야 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를 시야 검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거꾸로 환자분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봤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환자는 정말 시야 검사 해보니까 머리에 종양 때문에 시신경이 눌려서 이 반측이 안 보이는 반맹이 진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께서 나중에 저한테 메일로 와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많은 약들이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눈, 우리의 또 시력 이런 것들을 안 좋은 쪽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비아그라
복용 후에 실명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도 비아그라 복용 후 30대 남자 환자가 한눈을 실명한 예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죠. 어떻게 선생님 30대가 비아그라를 왜 먹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비슷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비아그라는 이걸 먹으면 원래 혈관 확장제인데요. 이걸 먹음으로써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눈으로 피가 안 통해서 여러 가지 허혈성 시신경 병증, 또 망막 혈관 폐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제 환자분이십니다. 오른쪽 눈에 시력 저하를 내원한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고 내원한 21살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은 이 오른쪽 망막에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죠. 망막에 삼출물이 있었고요. 이 시야 검사를 보시면은 검게 보입니다. 시야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범위이고요. 우리가 뭔가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검게 보인다는 거는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오른쪽 시력이 거의 안 보이셨던 분이신데요. 이 21살 젊은 남자분한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환자분께서는 자기가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비아그라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비아그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관 확장제죠.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뭐 폐동맥 고혈압이 있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데요. 거꾸로 운동선수들이 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아그라 먹으면 정말 운동이 잘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젊으신 분들도 비아그라 드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나치게 혈관이 확장돼서 갑작스럽게 눈으로 피가 안 통해서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FDA에서도 미국 시약청에서도 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것들을 먹고서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경험한 경우에는 다시는 그 약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눈에도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혈관이 늘어나면은 이 눈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에는 갑자기 치명적인 또 비가역적인 눈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감수성 있는 분들, 내가 특별히 또한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뭔가 혈관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최근에 있던 일인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저희 대학병원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교수들이 나눠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당직을 쓰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께서 응급실로 왔는데요. 22살 젊은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갑작스럽게 두 눈이 안 보입니다라고 해서 응급실로 왔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까지만 괜찮았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선생님. 멀리는 그럭저럭 보이는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내 눈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응급실로 왔는데요. 다행히 그 환자분의 시력은 정상이셨습니다. 안압도 정상이셨었고요. 과연 이 환자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환자분은 평소에 복통 위경련으로 종종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날도 배가 아프셔가지고 내과에서 점심때 모종의 수액을 맞으셨다는데요. 그 수액을 맞고서부터 이렇게 가까운 데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수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 어떤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다가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망막 여기 보시면은 눈이 있는데 요거 망막이라 합니다. 요 망막 뒤쪽에 있는 초점을 앞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요 렌즈가 수정체라는데요. 이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이 물체의 포커싱을 앞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는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반응이죠. 근데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은 우리 눈에 있는 근육, 렌즈를 싸고 있는 선모체라는 근육이 얘네들이 느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모체가 느슨해지고 선모체 근육은 수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바로 기전에선 항콜린, 즉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죠. 그걸 우리가 항콜린 제제를 하는데요. 이것을 먹으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항콜린 약물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위경련 억제제, 우리가 막 장이 뒤틀리고 아플 때에 이 위경련의 운동을 진정시키는 약물로도 이 항콜린제가 쓰이고요. 또한 방광, 이 방광 수축에도 이 항콜린 역할, 이 방광 수축이 콜린성 물질이 있으면 방광이 수축하거든요. 근데 방광이 지나치게 과민해서 계속 수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실금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염이나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광수축을 억제할 때 쓰는 약물이 바로 또 항콜린성 약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눈에도 이 약물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선모체의 근육에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서 가까운 게 초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기전, 이 아까 아마 점심 때 맞았던 주사는 위 경련을 억제하는 아마 항콜린 약물이었을 것이고 이게 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절 기능 저하로 가까운 게 안 보이시는 것일 텐데 이 약물의 효과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면은 몸에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보시면은 재밌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약물들은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해서 이 폐쇄각 녹내장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선모체라고 해서 눈에도 물이 있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혈압처럼 전신에도 혈액이 있어서 눈에 몸에 압력을 만드는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이 안압이 있습니다. 눈에 그 방수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눈의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인데요. 이 선모체라는 곳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가 방수라고 그러죠. 방수가 요렇게 앞쪽으로 흘러나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항콜린성 약물을 먹으면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을 또 산대시키고 그런 역할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전방이라죠. 전방을 얇게 만들어서 폐쇄각 녹내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압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코리아 FDA에서도 이 항콜린 제제의 사용에 있어서 녹내장 환자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각 녹내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뇨기과, 소화기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우리가 먹는 다양한 약들이 우리 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약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핵약입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신데요. 양안의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55세 남자 환자분, 3개월 전부터 두 눈이 점차 뿌옇게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양쪽 시력은 0.3, 0.3 정도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정상이 1.0인데요. 굉장히 시력이 안 나오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환자분 검사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안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OCT라는 검사고요. 아마 여기 제가 옛날에 신현실의 신경안과에서 상세불량의 시력 저하, 눈 CT를 잡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마 잘 나올 텐데요. 눈에서 이 신경에 어떠한 손상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OCT 기구입니다. 실제로 이 OCT를 찍어보니까 원래 신경은 녹색이 정상인데요. 양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신경이 매우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 신경이 굉장히 신경이 두께가 얇아져 있고 신경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게 혹시 최근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호흡기 내과에서 2개월 전부터 모종의 약, 결핵 때문에 모종의 약을 드시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약 이름은 에탄뷰톨, 우리가 마이앤부톨 이런 약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핵약 같은 경우, 결핵약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환자분들이 드신 약 중에 하나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1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결핵 유병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결핵이 많은데요. 이 에탄뷰톨, 마이앤뷰톨 이런 약들에 의한 시신경 병증, 시신경이 망가지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1.5%에서 많게는 3%까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마르신 분들이나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물이 콩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만큼 이 에탄뷰톨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많이 누적되고요. 또한 마르신 분들도 이 단위 면적당 이 에탄뷰톨이 그 몸에 그만큼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나 더 독성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약물들은 빨리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런 약물들을 드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이런 약물들을 중지해 보는 것이 또 하나 방법이고요. 그렇다면은 에탄뷰톨만 시신경 독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결핵약 중에서는 에탄뷰톨 말고도 많은 독성 약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네졸리드 또한
아이소나자이드, 스트ep토마이신 이런 약물들이 다 시신경에 독성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탄비톨 먹고 독성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니네졸리드, 아이소나자이드, 스트ep토마이신 이 모든 약물들을 결핵약 중에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을 받으시면은 이런 약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약 말고도 신경과, 정신과 약물도 우리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주소 내려간 24살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미 과거 역상 굴절 수술, 라식, 라섹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자분은 맨눈으로도 잘 보이셨는데 이분은 맨눈 시력이 0.1로 굉장히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은 안경으로 근시 교정을 해보니까 이 환자분의 시력은 다시 1.0 잘 나왔었고요. 환자분은 보니까 마이너스 4디옵터의 근시, 그러니까 원래 라식을 해서 근시를 없앴는데 불구하고 다시 근시가 갑자기 생긴 거죠. 이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검사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렌즈하고 각막 사이를 앞방, 전방이라 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병역 청취를 해보니까 최근에 편두통 때문에 자기가 정기적으로 신경과를 다니고 있는데 최근 두통약을 새로운 약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하셨었고요. 그 약을 갖고 와보세요 하니까 바로 그 약 이름은 토피라메이트, 여러분 토파맥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토피라메이트는 원래 편두통 또 간질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이 선모체 부종을 만들어서 이 수정체하고 이런 것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던 근시가 새로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에 이 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는 원래는 간질약, 편두통 약인데요. 그렇지 않고 재밌게도 요즘에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다이어트 약 먹고서 눈무장이 생겼다 이런 말씀도 아마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원인은 바로 이 토피라메이트 자체가 이 수정체를 앞으로 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을 좁게 만들고 이 방수가 나가는 핫소를 막아가지고 안압을 확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안압이 높아져서 왔을 때에는 뭐 녹내장 아니야 이렇게 보다도 먼저 드시고 있는 약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를 드시고 있다면은 그거 먼저 제가 끊는 것을 권유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눈이 간헐적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내원하신 22살 여자 환자분 참 재밌죠.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갑자기 두 눈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위로 막 올라가는 게 수분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요. 그 하루에도 수차례 일해서 자기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 드시는 약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환자분께서는 조현병으로 우리가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을 드시고 있다 하셨는데요. 할로페리돌은 우리가 조현병 때 먹는 신경과 정신과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눈이 강박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안구 운동 발작, 영어로 이제 오큘러 자이리 크라이시스란 말을 하는데요. 간질하고 다른 점은 간질은 우리가 의식을 잃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환자들이 의식이 다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눈이 위로 편이되는 그런 두 눈이 동시에 위로 편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구 운동 발작을 일으키는 병들은 아주 많습니다. 뭐 우울증 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간질 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중추신경 작용의 약물들이 이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약물들을 다른 약물들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주차장에 서 있는 쫙 일렬로 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은 선생님 굉장히 눈이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라고 영원한 30살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본인은 이 쇼핑 카트를 몰고서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 가면은 진열대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트를 끌고서 진열대를 가면은 이렇게 물건이 진열돼 있는데 그게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시라고 하는데 사물이 움직일 때 잔상이 따라다녀가지고 굉장히 어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우리가 시각변이 어지러움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각 자극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것이죠. 이런 시각변이 어지러움이 있을 때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약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과 약물도 약물이지만 또 어떤 약이 있냐면은 바로 이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굉장히 마약 압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마약은 우리 눈과 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약물들을 먹는 경우에는 우리 중추신경계에 많은 신경간에 어떤 연결이 있죠. 우리가 그걸 뉴럴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발달할 수가 있고요. 재미난 것은 내가 마약을 먹었는데 이런 것들을 끊고 난 이후에도 한참 뒤에도 뭔가 환각 증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각제, 지각장애, 우리가 할루시노겐 퍼시스팅 퍼세션 디소더를 하는데요. 약을 끊고도 환자 어떤 경우는 1년 뒤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변이 어지러움처럼 어떤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어지러운 증상들 아니면은 이런 비주얼 스노우를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시야에 막 깜빡깜빡거리는 점들이 꽉 차 있는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시 물체가 움직일 때 잔상에 따라다니는 반복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끊고 난 다음에도 생길 수가 있고 끊고 한참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것 중에서 우리 여드름 약이 있습니다. 여드름 약. 여드름 약 같은 게 있는데요. 이분은 좌안에 시력저하 눈부심을 주소로 내원한 23살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피부과 약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는 이렇게 왼쪽 동공이 이렇게 커져 있다고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은 작은데 왼쪽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공부등이라 하는데요. 동공부등을 주소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분께 물어보니까 최근 여름이죠. 여름에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이 많이 나서 모종의 약을 쓰고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종의 약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스웨트롤이었었습니다. 이 약을 쓰고서 동공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땀 분비 억제제 역시 항콜린성 약물인데요. 이 항콜린성 약물은 우리 땀샘의 분포에 의해서 땀 분비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은 이 호흡기 약물, 기관지 분비 부분을 억제하고 또 기관지 수축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COPD라 하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들 여러분들 벤톨린이라고 해서 흡입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칙칙 뿌려서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는 걸로 쓰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다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이 동공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멀미약으로 쓰는 큐미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큐미테도 역시 이런 항콜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벤톨린이나 이런 흡입제를 뿌리고 아니면 스웨트롤을 붙이고 큐미테를 붙인 다음에 그 약이 묻은 손으로 이렇게 눈을 부비는 경우에는 그 약물이 눈에 들어가서 동공을 키워서 이렇게 동공이 짝짝이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시면 특히 스웨트롤 때문에 깜짝 놀라셔서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약을 끊고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지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이분은 양한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24살 여자 환자분께서는 일주일 전부터 두 눈이 뿌옇게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루에 수초, 한 3초에서 5초간 두 눈이 깜빡깜빡, 우리 형광등 나갔을 때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24살 젊은 여자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환자분께 이제 보니까 이 양쪽의 망막에서 시신경이 양쪽에 부어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뇌압 상승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뇌압이 높아지면은 이 시신경도 역시 이 뇌 척추액으로 쌓였습니다. 근데 높아진 압이 시신경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시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신경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환자분께 물어보니까 최근에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서 모종의 약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모종의 약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아이소트리티노인인데요. 우리가 노아큐탄 이런 약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큐탄, 아이소트리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여드름 약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먹고 있는데요. 이런 노아큐탄, 아이소트리티노인은 눈 건조, 또 구강 건조들을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게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뇌압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한 피부과에서 먹고 있는 우리가 미노사이클린, 미노신이라는 여드름 항생제가 있는데 이 약 역시 우리가 뇌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뇌압을 높여서 시신경 부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약을 끊으면은 이런 증상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또 비타민 A가 어디 많습니까? 바로 영양제죠. 그래서 애들이 저도 텐텐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애들 영양제 텐텐 사주면서도 막 뺏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이런 텐텐에도 비타민 A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애들한테 야 텐텐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엄마 없을 때 어떻습니까?
몰래 맛있으니까 막 여러 개 뜯어 먹죠. 막 그런데 애들이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해서 비타민 A 과다로 인한 시신경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비타민 A 영양제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메스꺼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제도 정량을 드셔야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애들한테 놓는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도 뇌 척추액의 흡수를 떨어뜨리면서 뇌압을 상승시켜서 시신경을 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 주사 맞고 있는데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아니면 깜빡깜빡 눈이 형광등이 나간 것처럼 수척을 안 보인다 하면은 반드시 안과에 오셔가지고 시신경이 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어 있다면은 한번 약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끊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또 순환기 약물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분은 좌뇌 시력저하를 스스로 내원한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막, 눈 앞쪽의 사진이 여기 보면 이제 각막, 눈 앞쪽의 사진인데 보시면은 원래 여기 투명한 차 유리여야 되는데요. 이 각막 하부에 뭔가 지저분하게 이 갈색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 부정맥으로 인해서 심장 혈관 내과에서 이 모종의 약물을 드시고 있었는데요. 그 약물의 이름은 바로 이제 아미오다론, 코다론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우리가 이제 부정맥 약으로 굉장히 흔히 쓰는 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약물을 먹으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막, 이 차 유리창이 투명해야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막이라고 해서 눈 앞쪽 검은자에도 투명해야지 잘 보이는데 거기가 이렇게 아래쪽 3분의 1이 갈색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약물들을 끊으면은 이런 것들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이제 부정맥으로 먹는 약 자체가 시신경의 독성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시력을 영구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부정맥 약을 먹고 있는데 또 아미오다론, 코다론 먹고 있는데 뭔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안과에 가셔서 이런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종양내과 약물들도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분은 양안의 시력저하를 스스로 내원한 65세 여자 환자분 보시면은 양쪽이 흐리게 보인다고 오셨고요. 환자분께서는 폐암으로 치료 중이셨습니다. 이 보시면은 환자분은 면역 치료제를 먹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이필리부맙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표적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면역 강화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의 T세포가 원래 암을 공격해야 되는 아주 몸에 중요한 세포입니다. 근데 이런 T세포의 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항체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T세포의 면역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다 보면서 몸에 공막, 망막, 시신경 염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눈이 충혈되고 눈이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면은 반드시 눈에 이런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류마티스 약도 우리가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류마티스 약은 이제 할록신, 우리가 하이드로클로로시킨 하는데 아마 류마티스 때문에 병원 다니신 분들은 약이 아마 이 할록신이라는 게 꼭 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약물들은 류마티스 약물들은 대개는 이제 장기간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5년 이상 드시면은요, 누적 용량으로 해서 몸에 한 1000g 정도 드시면은 이게 이제 눈에 망막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게 할록신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암슬러 그리드라 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뭐 암슬러 치시면은 그냥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해서 집에다가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암슬러 격자가 혹시라도 이렇게 휘어져 보거나 끊겨 보이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다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할록신이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망막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5년 이상 드시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사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양약 말고 양약만 눈에 문제를 일으키나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약이 아니겠지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약 중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때 뭐라 하냐면요, 저희가 혹시 환자분들 아스피린 드시나요? 아스피린은 항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멋지않게 하기 때문에 피를 수술 전에 꼭 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이런 거는 약이 아닐 거라고 가장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늘즙, 양파즙입니다. 우리가 마늘즙, 양파즙 여러분들 뭐 영양제로서 많이 드시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벌 메디케이션, 한약재들도 항응고 효과, 항혈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또 기넥신도 그렇죠. 기넥신도 그런데 이런 약들을 드신 상태로 수술하시면은 피가 안 멎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수술에 붓고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넥신 또 뭐 마늘즙, 양파즙 이런 것들은 수술 전에 끊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몸에 전신적으로 쓰는 약물도 우리가 뭐 내과약, 비뇨기과약, 또한 뭐 여드름약, 조약내과약 이런 많은 약들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저희 외래에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딱 써놨습니다. 이렇게 다음 약물 중에서 드시는 게 체크해 놓으세요. 비아그라, 결핵약부터 해서 딱 체크해 놓으시고요. 환자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먼저 약물에 대한 부작용부터 저희들도 한번 여쭤보고 한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드시고 있는 약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먹으면은 우리 몸에 좋은 약이지만은 내가 모르고 무작정 먹고 또 과다히 먹으면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재 신경학과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약물들이 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내가 먹고 있는 약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안과에 가셨을 때는 안과니까 눈만 보겠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을 잘 정리해서 갖고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은 진료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한번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한번 질문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안진아님, 에탄뷰톨이나 리네졸리드를 며칠 정도 먹어야 시신경염이 생기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나 또 체중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드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시면서 뭔가 눈이 안 보인다면은 한번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안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야 검사, 또한 색각 검사, 망막 검사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양쪽 눈이 같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두 눈이 같이 좀 뭔가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망막 부종을 그 다음에 스마일 파크님 망막 부종을 브로낙만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고환압으로 코소흡을 하루에 2번 놓고 원래부터 심하던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망막 부종을 브로낙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 이후에 생긴 망막 부종을 우리가 많이 치료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군의 주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환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소비나 많이 쓰고 있는 운동용 약들은 이제 그 안에 보존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약물들이 눈에 자결감도 만들 수가 있고 안 건조증이나 눈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약 약물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해서 내가 더 눈이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농약 약은 장기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편한 약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트러스트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들은 눈에 지장이 없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다행히 눈에 아주 중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인데 뭐 이뇨제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눈에 건조증을 더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연구님, 아이스 트리트먼트는 정말 부작용이 많아도 효과가 좋아서 계속 쓰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도 이 사춘기 아들도 이걸 먹고 있거든요. 이게 먹으면서 아빠 눈이 건조해서 막 하면서도 야, 너 그 약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데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호랭이 연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많아도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이 아이스트리는 미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 약 자체 부작용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님 안녕하세요. 망막 시신경이 손실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잘라서 혈액순환제를 처먹고 있다고 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을 먹으려는데 눈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5년 전쯤에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했는데 스타틴에 대한 것은 참 재밌습니다. 스타틴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스타틴은 우리가 고지혈증 약이죠. 고지혈증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지혈증은 몸에 안 좋죠. 혈관을
혈관이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끼고 있으면 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뇌에도 혈액을 잘 돌게 해서 뇌의 건강한 기능, 우리가 이걸 신경 보호 효과를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반대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우리 몸에도 지방질이 있습니다. 지방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뇌에 특히 지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지질입니다. 지질. 근데 콜레스테롤, 이 스타틴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뇌에 필요한 지방 성분을 떨어뜨려서 이 스타틴이 치매를 유발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또 그런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으면은 치매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스타틴을 먹으면은 신경 보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아직 스타틴 자체가 눈에 아까 말씀드린 신경 보호 효과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치매를 일으키는지 결론은 나지 않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뭐 심장 혈관 질환이 있고 한다면은 먹었을 때 장치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진 전신 질환이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필요합니다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규님,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해준 영양제 중에 기넥신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녹내장은 우리가 보통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안압 녹내장, 눈의 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의 압이 높으면은 이 눈의 압 때문에 요 시신경이 이렇게 눌리면서 이 시신경을 자꾸 망가뜨리는 병이 이제 고안압 녹내장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안압이 높은 경우보다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안압은 정상인데 시신경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혈류순환,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자라는 뜻에서 이제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제 기넥신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모든 녹내장 환자들이 다 기넥신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현재까지는 녹내장을 예방하는데 입증된 것은 설사 안압이 정상이다 하더라도 안압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녹내장 치료제, 즉 안압 하강제가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말기 녹내장이어서 우리가 뭔가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때 그때 기넥신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이신데요. 눈썹이 누나를 찌른다는데 그럴 때마다 눈썹을 뽑을 수밖에 없나? 요거는 사실 뭐 신경안과는 다른 질문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눈썹이 이제 각막을 찌르면 굉장히 눈이 아프고 불편하죠.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썹에 한두 개 찌르는 경우는 뽑는 경우죠. 뽑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윗눈썹이 잠깐 찌르는 경우에는 윗눈썹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뷰러라고 하죠. 이렇게 찝는 거, 여자분들 찝는 걸로 해서 눈썹을 바깥으로 이렇게 펌을 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돌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도 있습니다. 수술해서 눈썹을 아예 안 나게 하는 제모 수술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윗눈썹 같은 경우에는 윗눈꺼풀은 쌍꺼풀 수술하면 눈썹이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뽑거나 아니면은 속눈썹 파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레이저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경우에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그거만 안 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트러스트님, 당뇨병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눈에 지장을 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식성과 또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증식성 같은 경우에는 눈에 큰 영향을 이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경과 관찰만 하고 있고요. 증식성이 될 때쯤 되면 저희가 눈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게 아주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혈당을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가 비증식성에서 증식성 넘어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 그다음에 정기 검사에서 그 레이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마다 얼만큼 내가 당 조절을 잘 하고 잘 관리를 하고 한 거에 따라서 다 경과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계시면서도 아주 눈이 아주 스테이블하게 잘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젊고 당뇨병이 얼마 안 됐음에 불구하고 당 조절이 안 되고 하시면서 굉장히 눈이 가파르게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당 조절과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정기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나온 질문인데요. 38세 손해경색을 진단받았고 또 시력이 마이너스이고 매일 렌즈 착용 후 수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착용 후 한쪽이 안 보여서 이제 렌즈 불량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아마 이분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편두통의 시각 전조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라섹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먼저 시야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야 검사에서 손해 경색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CP질 쪽은 경색이 없기 때문에 시야는 아마 문제가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확률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단순 이제 근시만 있다면은 충분히 굴절 수술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한번 먼저 안과에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인님 미녹시딜을 장기간 두피에 발라도 눈에 안 좋을까요?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두피에 바르는 약들도 전신적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눈에 불편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안과 검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랭이 연구님 시알리스 같은 경우도 5mg처럼 조용량으로 매일 율법을 먹어도 눈 건강에 부정영향이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시알리스를 이제 먹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문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어떤 감수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뭔가 당뇨나 혈압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골이까지도 있고, 뭔가 내 몸이 산소가 뭔가 안 통할 만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와 이제 더해졌을 때 더 문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나쁘다, 이 약은 없어질 약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내가 아까 그런 눈 증상을 경험했다, 이런 경우에 특히나 약물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자문님 주셨는데요. 녹내장 약 라타노프로스트를 눈에 넣었는데 눈 주변이 너무나 까매진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게 라타노프로스트란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스타글란딘 아날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최근에 눈썹을 길게 하는 약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모공에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어떤 그 수용체가 있는데 즉 이 약을 넣으면은 녹내장 약으로서 안압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눈썹을 길게 하고 눈 주변을 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눈썹을 길게 하는 약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약을 넣고 있는데 눈 주위 너무 까매진다면은 먼저 약물을 좀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녹내장약은 장기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써도 몸에 부담이 없는 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상의해서 약을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영도님, 59세 여자 환자분이신 것 같고요. 허리로 인해서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또 진통제, 소염제, 근육이완제, 마약성 진통제, 정맥주사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1, 2개월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스캔해서 확대해서 본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런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금도 약 복용 중인데 잘 안 보여서 글씨가 확대해서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것인지 어떤 약물을 이제 쓰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모든 이제 약물들이 다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약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자기가 드시는 약물들을 다 적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보여드리고 내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들은 주로 두 눈이 같이 보통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불편한 것들이 약물 복용 이후에 생겼고 두 눈에 있는 거고, 만약에 안과에 갔는 선생님께서
눈은 다 괜찮은 것 같은 대로 하면은 마지막은 혹시나 약물 때문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배제 진단이라기 때문에 즉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남았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과에서 다른 문제, 망막에 문제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게 다 없다면 한번 약물을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규님 저한테 목소리 좋다고 해주셨는데 칭찬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신현재 신경안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 많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료실에서 못한 말들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무더운 여름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